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내 대표적 보수 성향 방송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부정적인 미국 내 보수층을 직접 설득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3분의 2가 오늘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추석 전날 일요일에 쉬게 된 건 처음입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재래시장은 더 붐볐습니다. 이란 남서부 도시 아흐바즈에서 군사 퍼레이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여성 등 20명이 넘게 숨지고 7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국가 IS는 자신들이 공격의 배후라고 자처했지만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연휴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분투기를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남북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나는 생중계 화면에 비속어가 들어갔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추가로 공개된 남북 정상회담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비핵화를 향한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그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보수층이 주로 보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도 갖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이번 방미 기간에 주목해야 할 일정들을 날짜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우리 시각 모레 새벽 5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이 꺼내든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에 사찰과 검증 등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을지, 종전선언 이외에 제재 해제와 추가 체제 보장 조치도 미국에 요구했을지 관심입니다. 27일 새벽에는 취임 후 2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SNS를 통해 유엔 총회에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알리고 평화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국 내 보수층도 설득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을 가짜 뉴스로 몰아세우면서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는 진짜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최대 고비가 될 거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날짜별로 이번 일정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달력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23일, 이제 미국 시간 기준인 거고요.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 24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역시 이번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일정이겠죠. 자, 문 대통령이 이제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이거를 전달하겠다 해서 이 내용이 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시면 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위해서 잡힌 일정이지만 이 초점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할 발판이 될 만한 메시지일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또 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설득할 걸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런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비핵화에 대해 눈에 보이는 초기 조치를 먼저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히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하자. 이거는 역시 판문점 선언과 또 평양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또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쪽 분위기가 어떤지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의 리포트를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No, there's still a threat. We still have work to do. But the good news is the threat is reduced from where it was. No test and no missile launches.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22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전쟁에 가까웠던 때와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며 한 말입니다. 모든 일이 조율되고 일정이 잡히면 머지않아 평양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선 협상 내용은 얘기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임무는 두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지만 북한이 완전하게 또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될 때까지는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국적과 관계없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선박에 대해 주저없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북과 대이란 제재 집행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평양을 향해선 압박을 유지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로 들어봐서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의 만남을 상당히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또 눈에 띄는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있을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팍스뉴스에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이제 보수층이 주로 보는 방송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방송이다 이렇게 치켜 세울 만큼 선호하는 채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보수 매체여서 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의 40%가 이 폭스뉴스에서 선거 정보를 얻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청와대는 일단 이 미국 유력 매체를 통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미국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문 대통령이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일부 보수층 여론을 직접 한번 설득해보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우리 시간으로 26일 오전 7시에 방송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날 일정이 이제 유엔 총회 연설입니다. 아무래도 뭐 올해 당연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죠. 어떤 언급을 할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먼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가지는 연설인 만큼 이번에는 이 회담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좀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의 연설은 이틀 뒤인 29일입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거고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와 철폐는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결국 이 종전선언 내용이 좀 언급될 걸란 얘기인데, 이 종전선언이란 단어 자체를 직접 이용호 외무상이 언급을 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톤은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워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27일에 이제 미국을 떠나게 되는 건데요. 27일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계속 이어나가게 되겠죠. 네, 일단 이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크게 두 트랙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또 폼페이오 장관이 이용호 외무상에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에서 이 29일을 전후로 해서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오스트리아 빈이 주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또 북한 실무진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실무 협상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면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일정도 다시 잡힐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2차 북미 정상 개최도 역시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예, 그동안 정보 라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 라인들의 활동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부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합의서가 본격적으로 이행됩니다. 남북 간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판문점 인근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격을 금지하는 등 비무장지대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이 서명한 군사합의서에는 상호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합의서에 담긴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도 명시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주변에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남북 그리고 유엔사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 내 비무장화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공동경비구역 내 경비병들의 총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판문점 방문객의 복장 제한도 없애 반바지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11월부터 군사분계선 기준 5km 안에서는 군사연습이 중지되고 20에서 40km 안에서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올해 말까지 비무장지대 1km 이내 인접한 감시초소와 GP 22개도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내년 2월부터 공동으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추석을 하루 앞둔 주말입니다. 오늘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이른 시간부터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다가 저녁 시간 접어들면서 차츰 풀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엔 반대로 서울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시작되면서 귀경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선 특히나 안전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려다 이어진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수십 명에 달합니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6배 정도 높은데요. 어떻게 하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로 멈춰있는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뒤이어 미끄러진 차량이 엉거주춤 얽혀있는 차량을 잇따라 추돌합니다. 순식간에 차량 5대가 뒤엉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들이 사고 수습을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선 2차 사고 위험이 일반 도로보다 훨씬 큽니다. 차량과 사람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연평균 37명에 이릅니다. 2차 사고가 나면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일반 사고 치사율의 6배에 달합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80%는 안전 조치를 위해 차량 안이나 주변에 있다가 변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뒤따르는 차량의 비상 상황임을 알려야 합니다. 우선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 트렁크를 열어야 하고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 신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삼각대를 설치를 하려고 무리하게 나와서 설치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고가 더 커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 안정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후 비상 신호등이나 삼각대 등으로 조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늦은 추석장 보려고 대형마트 찾았다가 발길 돌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처음으로 명절 전날 일요일과 의무 휴업일이 겹치면서 전국 주요 대형마트 3분의 2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전통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는데 유정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 매장 정문에 쉬는 날을 알리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나붙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쉬는
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약 3분의 2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달에 공휴일 이틀을 쉬는 의무 휴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전날과 겹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아침부터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한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전통시장은 막바지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처음으로 추석 전날과 겹치면서 재래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추석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다니는 마트에 이번 주는 쉰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도 좋고요. 가격도 마트보다 좀 많이 저렴해요. 올 명절에는 대형 마트가 쉼으로써 그나마 재래시장이 부쩍부쩍 손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요 대형마트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정상 영업한다고 공지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렇게 차례상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석엔 원래 차례 지내는 게 아니라는 분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퇴계 이황의 후손들인데요. 형식보단 뜻과 실용을 챙기자는 건데 1인 가구가 느는 요즘 더욱 귀담아들을 이야기 같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추석에 일하는 공장 근로자들도 함께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실향민들은 고향이 보이는 임진각에 한상 차렸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그리운 정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빠뜨리면 안 되는 줄 알았던 차례. 그러나 이제 그득한 차례상을 보면 누가 애쓴 결과인지 묻게 됩니다. 그냥 조상에게 감사하고 자기 존재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손들이 화합하는 건데 종가의 제사는 오히려 형식보다는 뜻과 실용을 챙겼습니다. 전통 제사상에는 저는 올라가지 않는 거고요. 아니 저희 집에서는 추석 차례는 따로 지내지 않고요. 아파트 생활에 맞는 입식 제사상이 나온 전시장입니다. 나홀로 가구에서도 먼저 세상을 뜬 부모를 기릴 수 있도록 간편한 제기 세트를 고안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엔 뷔페식 한상 차림으로 변신합니다. 복잡한 형식과 수십 가지 음식에 종종 걸음치다가 그 의미가 퇴색한 우리네 제사에 대안을 찾자는 겁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추석 차례를 지내고 싶어도 차례를 지낼 집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보금자리에 느닷없이 사고가 닥친 이웃들인데요. 박민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지하 방은 벽지와 장판을 뜯어냈습니다. 낡은 선풍기를 온종일 돌리고 보일러 온도는 45도에 맞춥니다. 그래도 습기가 안 빠져 가스 토치까지 동원합니다. 물난리가 난 지 한 달,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지도 한 달째입니다. 이제 괜찮겠지 싶어 새로 깐 장판도 금세 젖어버립니다. 살림살이는 아직 정리도 못했습니다. 이제 와보면 무슨 비면민 살림 같고 아주 심란해서 오면 눈물만 쏟아지고 아이고 진짜 속상해요. 이부자리는 시멘트 바닥에 깔개와 모포가 전부입니다. 명절은 남 얘기입니다. 올 추석은 뭐 추석같이 안 보내고 구정에 잘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집 앞 공사장 땅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 단지. 역시 사고가 난 지 한 달째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붕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 일부는 아직 집 대신 숙박시설에 머뭅니다. 추석 전날까지도 대책을 논의합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다 이쪽에 지금 치우쳐 있어요. 오늘 같은 것도 음식하다가 나와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에 즐거워야 할 명절은 먼 나라 얘기가 됐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지만 한편에서는 한숨 소리가 짙게 들립니다. 가게 문을 열자니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닫을 수도 없어 고민인 자영업자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런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손님들로 붐볐을 식당 근처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노란 전등 켜진 20평 규모 식당은 빈 테이블로 가득합니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식당가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 가게 한 달 임대료는 33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2,3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매출에서 이런 각종 비용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200만 원 정도라고 식당 주인은 말합니다.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가게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손님은 줄어도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명절 연휴에도 식당 문을 엽니다. 주변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해외로 많이 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소비자분이 국내에 별로 없다는 거죠. 연휴가 길어지는 명절 때 장사가 더 안 되는 거로. 시장에서 기름집을 운영하는 정인균 씨는 명절 연휴 반짝 대목을 맞았지만 그 이유가 걱정입니다. 두 식구 하는데 겨우 먹고 사는 건데 뭐 점점 살아남기가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은.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 그러나 자영업자에게는 오히려 힘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도 버티고 견뎌보자고 말하는 이른바 실패 경험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한때 소득세 1위였지만 9차례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신재 씨, 또 16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홍석천 씨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큰 오븐은 들어가지 않아 헐값에 팔고 중고 오븐을 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5평 남짓한 컵케이크 공방입니다. 1990년대 초반 소득세만 110억 원, 국내 1위를 기록했던 피자 사업가 성신재 씨입니다. 고급 오븐은 아예 자동으로 모이스처가 메인 사업이네. 2000년대 초반 커밍아웃하면서 섭외가 끊겼던 방송인 홍석천 씨. 식당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이익은커녕 버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나이트클럽 DJ를 뛰면서 직원들 월급 그리고 가게 월세 그리고 이제 재료비 이런 걸 밀리지 않으려고. 두 사람 모두 자영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한 홍 씨는 1억 넘는 빚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왔다. 그래서 뭐 내가 갈 곳은 무슨 마포대교다. 성 씨도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뒤 9차례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나 하다가 자 이제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라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바닥까지 갔던 두 사람.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피자는 숨 쉬는 거하고 똑같다. 난 절대 포기 못한다. 올해 들어서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좀 그 위기감이라는 게 완전 달라요. 두 실패 경험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많이 안 듣고 정책을 만드시는 것 같아서. 실패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왜 안 되죠? 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작을 하고 싶으면 다 잊어버려라.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5년도 안 돼 폐업하는 요즘. 두 사람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의 돈 없는 선정성.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별다른 규제 없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선정성을 넘어서서 불법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대리 도박에 성매매 알선까지 뛰어든 1인 방송 현장을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자가 인터넷 1인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15초에 그 2천만 골드면 돈으로 하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은 15초에 가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진행자가 하는 게임에 시청자들이 대리 도박을 하는 겁니다. 시청자가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을 보내면 이들 업체가 방송 진행자에게 가상화폐로 바꿔 판돈을 거는 구조입니다. 실제 막 몇 판까지 계속 그렇게... 저는 10판까지 걸어봤어요, 10판. 50만 원씩 계속 10판. 사행성 방송으로 엄연한 불법이지만 주무기관은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이제 지나가면 그게 녹화하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제 심의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혐의 없음, 증거 부족 이런 식으로 무혐의 되고 있다. 한 남자가 소개팅이란 제목으로 1인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음란물에 가까운 여성 사진과 소개 내용을 두고 연락처를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콘을 유도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진행자에게 현금 약 550만 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보낸 시청자가 여성의 연락처를 받아냅니다. 최근 주요 인터넷 방송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루 결제액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수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선정성만이라도 자제해달라는 민원도 소용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20차례 한 적도 있고요. 단 한 번도 온 적도 없고요. 저희가 24시간 동안 가동해서 모니터할 수 있는 인력 면에서 많이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주무기관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법안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맡길 곳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명절엔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급격히 늘어나곤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추석 동안 반려동물을 맡아주겠다는 지자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강당에 반려견 돌봄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구민들을 위해 구청이 반려견을 돌보는 겁니다. 2인 1조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밤에는 이제 CCTV를 켜놓고 당직하시는 분이 단장하시면서 보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동물병원으로 이제 연계해서. 네, 이곳의 반려견들은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16,000여 마리에 달합니다. 특히 동물들의 유기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이 휴가철에 집중됩니다. 설 연휴가 있던 지난 2월 셋째 주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 포인핸드에 집계된 동물 수는 1,202마리에 달합니다. 유기된 동물 중 18.6%가 안락사되고 21.6%는 질병 등 여러 이유로 자연사합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동물 40%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가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은 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한국인과 중국인 등을 억지로 끌고 가 노동을 착취해놓고는 유독 한국인 피해자들에겐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강제동원의 흔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인천 부평 일대인데 박물관으로 만들려던 이곳도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주택가 가운데 네모난 공간은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는 동안 이곳은 시간이 비켜갔습니다. 납작한 기와는 깨져나갔고 삼각 지붕 석가래는 부서졌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군수공장에서 노역하던 조선인들 사택입니다. 강제 징병이나 위안부로 끌려가는 걸 피하려는 수천 명이 군수품 생산에 동원됐습니다. 징용은 해제시켜줘, 징용을. 말하자면 군수공장이거든. 징용은 가지 않고 거기만 잘 근무해라 해서. 이곳 주변 행정구역명은 부평 1동. 하지만 주민들은 삼능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삼능은 일본어 발음으로 미쓰비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건물은 헐었지만 아픈 기억은 아직 지명에 남았습니다. 이곳 조선인들 삶은 고되고 또 험했습니다. 무거운 포탄과 총기를 만들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불에 탔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좀 무섭게 아프지. 그러면 이제 저 공장에서 하는 거는 그때 아까진키라고 해가지고서
빨간 거. 소독약 그거는 이제 바르고. 5평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8명 정도가 함께 먹고 잤습니다. 외벽과 지붕은 벽돌 1장, 널빤지 하나 두께입니다. 하지만 참상은 그저 이야기로만 전해질 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곳은 지금 부평에 있는 이 미쓰비시 사택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일제 강제 노역 현장은 8,400여 곳, 65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 많던 현장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곳도 내년이면 재개발을 위해 철거됩니다. 단 한 채라도 남겨 기억 공간으로 만들자는 호소는 경제 논리에 묻혔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최고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덮쳤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부서졌는데 주민들은 공중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타와 도심으로 시속 200km의 토네이도가 접근해 옵니다. 바로 코앞에 닥치자 건물 자재들은 종잇장처럼 날아다니고 세워뒀던 차량은 힘없이 나뒹굽니다. 가옥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버스 정거장의 유리는 모두 다 깨졌습니다.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21일 저녁. 오타와 서쪽에서 발생해 강을 따라 북쪽 가티노까지 전역을 덮쳤습니다. 전기 공급선이 파괴돼 도심 대부분의 전기가 끊겼고 주민 20만 명이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We do not have a current estimate for power restoration, but it will not be hours, it could be days. 주택과 건물 60여 채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오타와 시장과 주민들은 폭탄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머리 위에 지붕이 순식간에 내려앉아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주민 40여 명 가까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란에서 군사 퍼레이드 도중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29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퍼레이드를 구경하던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됐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무차별 총격에 군인들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아이를 들쳐안은 남성은 총소리를 피해 나무 뒤로 몸을 숨깁니다. 현지 시각 22일 이란 남서부 도시 아흐바즈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도중 무장괴한 4명이 관중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مراسم بود که متوجه شدیم از پشت یک سری با لباس مبدل نظامی و مسلح حمله کردن به بچه‌ها و بعدش هم به سمت زن و بچه‌های مردم تیراندازی می‌کردن. 이란 당국은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엔 퍼레이드를 구경하던 어린이와 여성, 기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중석을 지나 군 간부들이 있던 스탠드로 총을 겨누려던 무장괴한 가운데 3명은 총에 맞아 숨지고 1명은 체포됐습니다. حادثه امروز اهواز رأس ساعت 9 اتفاق افتاد. 4 نفر تروریست که از قبل سلاحاشون رو آورده بودن در منطقه.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다 총기 난사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퍼레이드 기조연설에서 미국 등 서방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유엔 총회입니다. 193개 회원국의 대표가 모이는 유엔의 최고 기관이자 중심 기관. 올해가 무려 73번째 총회입니다. 하지만 툭하면 안전보장이사회에 또 주요국들끼리의 다른 모임에 밀리면서 가끔은 그저 상징적인 행사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단 직후부터 남과 북에게 유엔 총회는 대결의 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먼저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 혹은 상대방의 가입을 막기 위해 치열한 외교 다툼을 벌였습니다. 남북이 동시 가입을 하게 된 뒤에도 갈등은 북핵 문제를 놓고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또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개 짖는 소리 말라며 아슬아슬한 설전을 벌인 게 바로 이 유엔 총회 자리였습니다. 그 뒤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남북의 정상은 3차례나 만났고 또 욕을 주고받던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악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뉴욕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의 연설이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대결의 장이었던 이곳이 이번에 과연 평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첨언으로 여기에 유니세프 초청으로 방탄소년단의 특별 연설까지 있다고 하니 올해는 이래저래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유엔 총회였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전남 순천시 서면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다 차량에서 연기가 난 걸 본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하고 난 뒤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병인의 부주의로 환자가 넘어져 숨졌다면 간병인을 고용한 요양병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베트남 남부의 유명 관광지 다탄라 폭포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20대 한국인 장모 씨가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장 씨는 계곡을 따라 이동하다가 폭포를 만나면 다이빙으로 통과하는 캐니어닝 스포츠를 하던 중 10m 아래로 잘못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수년 동안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교복 안에 손을 집어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 졸업생이 지난 4월 재학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뒤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듣기 평가입니다. 듣기 평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어제부터 논란이 됐었죠. 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영상에 비속어가 찍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논란이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환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이어 문 대통령이 화답하는 장면인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무슨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누군가가 비속어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셨던 시청자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간 건지 지금 화면으로 아마 보고 싶을 텐데 비속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 직접 들려드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이렇습니다. 그 소리가 카메라 기자의 목소리며 해당 카메라 기자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이 같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겁니다. 하루 만에 청원에는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고요. 청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양측 정상이 있는 자리에 저런 말을 했다는 건 마음먹기에 따라 무슨 짓인들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해당 기자를 찾아서 엄벌해달라, 이런 요구를 올린 겁니다. 예, 실제로 비속어가 맞다면 저런 요구가 충분히 나올 만한 것 같은데 혹시 누구의 목소리인지 지금 이제 만 24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혹시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는 오늘 아침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비속어를 한 것으로 지목받은 건 남북 정상회담 주간 방송사인 KBS의 카메라 기자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어제 바로 곧장 입장을 내는데요. 해당 입장문을 보시는 것처럼 이 KBS는 백화원 입구 현관까지만 촬영을 했고 해당 장면은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 등만 동석한 상황에서 촬영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KBS 기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서도 오늘 성명을 내는데요.
성명서에서는 당시 현장에는 언론사 소속 카메라 기자는 한 명도 없었고 따라서 카메라 기자가 비속어를 쓴 건 명백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거는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하고 북측 인사 중에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백화원 내부에는 우리 측 전속기사 2명과 북측 전속기사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카메라 기자는 없었다는 설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거론된 의혹 중에 하나는 해당 발언이 비속어가 아니라 지나갑니다 또는 북한식 표현으로 지나갑니다 이런 표현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속어로 잘못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저희 JTBC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속어로 들린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갈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음향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인지 구조상 특정 소리를 어떤 말이라고 인식하고 들으면 편견이 형성돼서 그렇게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비속어로 생각하면 계속 비속어로 들릴 수 있고 이게 또 지나간다, 다른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인 겁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 지금으로서는 계속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제거하면 북측 전속 기사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한 가능성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청와대 전속 기사 2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명만이 영상 카메라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캠프 때부터 합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계속 영상을 찍어왔기 때문에 이 기사가 갑자기 거기서 욕설을 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게 청와대 내부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이제 청와대가 파악한 내용을 공개해야지 이제 모든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손가락 하트입니다. 아마도 오늘 계속 그 사진이 화제가 된 김정은 위원장의 손가락 하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사진이 공개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손가락 하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리설주 여사가 손바닥으로 이를 받치고 있는 모습도 함께 찍혔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린 바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어서 사진 없이 말로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청와대가 저 사진을 찾아서 이제 공개를 한 거군요. 그런데 앞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김현미 장관과 또 도종환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모두 함께 같이 손가락 하트를 하고 있는데요. 애당초 손가락 하트를 제안하자고 한 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강 장관이 그래서 김 위원장을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 하트를 하는지 설명하는 모습도 저렇게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 하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손가락 하트가 사실 저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리안 하트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은 이를 한 번에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장면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BTS와 함께 즉석에서 하트를 하던 외국인 진행자는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따라하는데 실패하기도 했고요. 영화배우 톰 크루즈도 우리나라 내한 당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그리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강원 영서 북부와 충북,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엔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에는 손석희 앵커와 안나경 앵커가 뉴스룸을 진행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